지금 평양 권력 핵심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핵자금 4조 원의 총책 강철민 부국장이 딸과 함께 사라진 겁니다. 김정은이 직접 신뢰했던 이름이죠. 강철민, 그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체제를 파멸시키기로요. 60대 부국장, 외화관리국 제1부국장, 평양 중심부 고급 아파트 17층 거주 김정은 직접 보고 15번을 했던 완벽한 충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약혼자가 억울하게 죽은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핵자금 수송 중 교통사고로 위장됐지만 진실은 고위층 자제의 음주운전이었고 체제는 이를 은폐했으며 피해자를 오히려 반역자로 몰아갔습니다. 치료 가능한 사고를 불치의 죄로 만들었고 20년 충성이 한순간에 복수심으로 바뀌었죠. 살아서든 죽어서든 찾아라. 김정은의 그 한마디가 평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4조 원 핵 기밀을 머릿속에 담은 한 아버지는 어떻게 딸과 함께 압록강을 건넜을까요? 권력에서 복수로, 충성에서 배신으로, 죽음에서 자유로 향한 그 진짜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깊은 북한의 진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저녁 7시 평양 외화관리국 앞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김정은의 조카 김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죠. 맞은편에서는 작은 트럭이 다가오고 있었고 트럭에는 핵자금 1억 달러가 실려 있었습니다. 비밀 창고로 이동 중이었죠.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이진혁이었습니다. 28살의 외화관리국 신입 간부였고 성실하고 조용한 청년이었으며 무엇보다 강철민 부국장의 외동딸 혜원의 약혼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고 혜원은 이미 예식장을 예약했으며 진혁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충돌음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벤츠가 트럭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트럭이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다가 뒤집혔으며 굉음과 함께 도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진혁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졌으며 내장 파열로 즉사했습니다. 김철수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걸음걸이는 휘청거렸으며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집힌 트럭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왜 길 한가운데 있는 거야? 10분 후 보이부 차량 세대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긴급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김철수의 경호원이 직접 부른 겁니다. 보이부 요원들은 현장을 에워쌌고 지나가던 차량들을 모두 돌려보냈으며 목격자들을 강제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시간 후 현장은 깨끗이 정리됐습니다. 벤츠는 견인차에 실려 사라졌고 김철수도 어디론가 사라졌으며 남은 건 뒤집힌 트럭과 이진혁의 시신 그리고 도로에 흩어진 핵자금 달러 뭉치뿐이었습니다. 보이부는 즉시 사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운전자 이진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 핵자금 수송 중 횡령 시도로 도주하다 사고 발생, 반역명 반역행위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됐고 모든 진실이 묻혔으며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죄인이 됐습니다. 강철민이 사고 소식을 들은 건 밤 11시였습니다. 집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그에게 외화관리국 당직실에서 급히 전화가 왔죠. 부국장 동무, 큰일 났습니다. 따님의 약혼자 이진혁 동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강철민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귀가 먹먹해졌으며 잠시 호흡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진혁이가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저녁 핵자금 수송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음주운전이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말도 안 됩니다. 진혁이는 술을 입에도 안 대는 애입니다. 강철민은 소리쳤지만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보이부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국장 동무,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진혁 동무가 핵 자금을 횡령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강철민은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플라스틱이 삐걱거렸고 온몸이 떨렸으며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즉시 차를 몰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장은 텅 비어 있었고 부서진 트럭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으며 도로에는 핏자국조차 깨끗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이진혁의 시신은 이미 평양 제안병원 영안실로 옮겨진 후였습니다. 강철민은 영안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영안실 직원은 여전히 깨어 있었고 강철민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국장 동무, 이쪽입니다. 차가운 시신 앞에 섰을 때 강철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진혁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었고 콧뼈가 부러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20년간 권력 핵심부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수없이 봤고 시신을 여러 번 확인했으며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충돌 흔적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고 머리 상처의 각도가 단독 사고와 맞지 않았으며 갈비뼈가 부러진 방향이 누군가 들이받았을 때 생기는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단독 사고가 아닙니다. 강철민은 영안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이 차를 들이받았어요. 블랙박스 영상은 어디 있습니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국장 동무, 그건 보이부에서 가져갔습니다. 사건 조사를 위해서요. 강철민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이미 파괴됐거나 은폐됐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민은 보이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외화관리국 제1부국장의 권한으로 사고 조사를 명령했고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요구했으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이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강철민을 별실로 안내했고 문을 닫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이 사건은 이미 상부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피해자 가족이요. 내 딸의 약혼자가 죽었단 말이요. 강철민 동무, 목소리를 낮추시오. 보이부장이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최고 지도자의 친인척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면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강철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친인척, 그 말은 곧 김정은 일가를 의미하는 거였고 이 체제에서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누구요? 누가 연루됐단 말이오? 보이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부국장 동무, 내 충고를 받아들이시오. 이 일은 잊으시오. 따님을 위해서라도요. 강철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딸 혜원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눈은 퉁퉁 붓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으며 손에는 진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혁이는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에요. 혜원이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술 한 잔 안 마셨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거짓말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강철민은 딸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죠. 이 체제에서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고 권력이 곧 진실이며 약자는 언제나 희생양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혁명 열사릉의 작은 장례식장이었고 날씨는 흐렸으며 참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반역자의 장례식에 오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강철민과 혜원, 그리고 이진혁의 부모님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고 관 앞에는 국화꽃 몇 송이만 놓여 있었으며 장례식장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이진혁의 어머니가 관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은 반역자가 아니에요. 진혁이는 착한 애였어요. 술도 안 마시는 애였어요. 누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부 요원 2명이 다가와서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입 조심하시오. 더 떠들면 당신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가족도 함께요. 강철민은 주먹을 꽉 쥐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도 20년 충성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관이 천천히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흙이 한 삽씩 관 위로 떨어졌고 혜원은 무릎을 꿇고 흐느꼈으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강철민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년간 체제를 위해 살았던 충성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고 김정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였으며 이 나라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강철민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진혁과 혜원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강철민은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진혁아,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 죽음의 대가를 이 체제에게 치르게 하겠다. 이 더러운 핵자금의 흐름을 세상에 폭로하겠다. 김정은의 돈줄을 말려버리겠다. 그것이 내 죽음에 대한 내 답이고 이 체제에 대한 내 복수다. 강철민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외화관리국 비밀 서버에 접속했고 20년간 관리해온 모든 파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핵자금 입금 내역, 해외 비밀 계좌 리스트, 자금 세탁 경로, 중간 브로커 명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 관리 내역까지 모든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파일명을 핵장부라고 입력했고 하나씩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으며 복사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강철민의 복수가 시작된 순간이었고 동시에 북한 체제의 심장을 겨냥한 칼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철민의 복수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죠. 2022년 겨울부터 2025년 가을까지 그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충직한 혁명 일꾼이었고 회의에 참석해서 충성 구호를 외쳤으며 김정은 앞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체제를 무너뜨릴 폭탄을 만드는 배신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강철민은 김일성 배지를 가슴에 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죠. 오늘도 연기를 잘해야 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외화관리국 청사 5층 부국장실에 출근하면
비서 박순희가 그날의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오전 9시에 핵개발 자금 배정 회의가 있고 오후 2시에는 해외 송금 승인권을 결제하셔야 하며 오후 5시에는 김정은 동지께 직접 보고하실 예정입니다. 완벽한 일상이었고 20년간 반복해온 루틴이었으며 아무도 이 남자가 체제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강철민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동무들, 올해 우리의 목표는 핵개발 자금 2억 달러 추가 확보입니다. 서방의 제재를 뚫고 중국 루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임무입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핵강국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분발합시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고 상급자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며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사람이 강철민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역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충성심이 남다르십니다. 강철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수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냉소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바치라고? 내 딸의 약혼자를 죽인 체제를 위해서? 오후 5시 강철민은 김정은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노동당 청사 최상층이었고 삼엄한 경비를 지나 들어가야 했으며 경호원들이 몸수색을 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고 김정은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으며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동무, 이번 달 자금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철민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장군님, 이번 달에는 해외 계좌를 통해 총 1억 5천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중국 단둥 루트를 통한 송금이 성공적이었고 싱가포르 계좌도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한 모금 빨았습니다. 잘했소. 강 동무는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요. 우리 핵개발의 든든한 기둥이요. 강철민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장군님. 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 너를 무너뜨리겠다. 내가 만든 이 체제를 파멸시키겠다. 집무실을 나온 강철민은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매번 김정은 앞에 설 때마다 구역질이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요.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강철민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서재 문을 잠그고 두꺼운 커튼을 모두 쳤으며 혹시 모를 도청 장치를 피하기 위해 라디오를 켜서 배경음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켰고 외화관리국 비밀 서버에 접속했으며 3단계 보안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화면에 폴더들이 하나씩 떴습니다. 2020년 핵개발 자금, 2021년 미사일 구매 비용, 2022년 해외 비자금 조성, 2023년 중국 루트 송금 내역, 2024년 러시아 무기거래 대금, 2025년 사이버 범죄 수익. 강철민은 하나씩 파일을 열었고 엑셀 시트를 복사했으며 자신의 개인 USB에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모든 접속 기록을 남기고 다운로드 이력을 추적하며 수상한 활동이 감지되면 즉시 보위부에 보고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강철민 혼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을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딸 혜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원은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사이버 보안을 전공했고 수석으로 졸업한 후 외화관리국 IT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북한 최고 수준의 해킹 기술과 보안 시스템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철민은 딸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혜원이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혁 오빠의 복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요. 혜원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강철민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고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야. 하지만 아빠는 해야만 해. 진혁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더러운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저도 진혁 오빠를 잊지 못했어요. 매일 밤 꿈에서 그 사람을 봐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저를 부르는 꿈이요. 강철민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혜원아, 아빠는 북한 핵자금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고 싶다. 20년간 쌓인 자금 내역, 해외 계좌, 세탁 경로,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까지 모든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방법이 필요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혜원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 보안 시스템 설계에 참여했거든요. 백도어를 만들어 놨어요. 원래는 비상시에 쓰려고 만든 건데 이제 이걸 이용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파일을 빼낼 수 있어요. 강철민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혜원아, 고맙다. 하지만 이 일이 들키면 우리 둘 다 총살당할 수도 있어. 정말 괜찮겠니?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진혁 오빠가 죽은 날 저도 같이 죽었어요. 지금의 저는 그냥 복수하기 위해 움직이는 귀신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진혁 오빠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날부터 부녀의 비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 혜원이 아버지 집을 방문했고 겉으로는 주말에 부모님을 뵈러 온 효녀였지만 실제로는 체제를 배신하는 공범이었습니다. 혜원은 노트북을 열고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빠르게 입력됐고 30분 만에 프로그램이 완성됐으며 USB에 저장했습니다. 아버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서버 접속 기록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위장돼요. 다운로드 이력도 자동으로 삭제되고 보안 로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30분 동안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강철민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원아, 이 일이 성공하면 우리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해. 탈북해야 해. 남쪽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해. 그럴 각오가 돼 있니?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이 나라에서 잃을 게 없어요. 진혁 오빠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오히려 남쪽에 가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준비됐어요. 부녀는 그날부터 매주 30분씩 작업했습니다. 2022년 겨울부터 2023년 봄까지 5개월 동안 150개의 파일을 복사했고 2023년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해외 계좌 명단 500개를 확보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은 자금 세탁 경로 73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봄 드디어 그림자 장부가 완성됐습니다. 총 2847개 파일, 152GB 용량, 20년간의 핵 자금 흐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고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부터 중국 루트 브로커 명단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USB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북한 체제의 심장이 들어 있었고 이것만 있으면 핵 개발의 돈줄을 끊을 수 있었으며 김정은 정권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혜원아, 우리 해냈다.
이제 탈출 계획을 세워야 해.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철민의 오른팔이자 외화관리국 제2부국장인 오정철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겁니다. 오정철은 45살의 야심찬 남자였고 강철민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며 부국장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중순 어느 날 오정철이 강철민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으며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던데 괜찮으십니까? 강철민은 서류를 덮으며 웃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요즘 쉽게 피곤해지네. 자네도 50이 되면 알게 될 걸세. 오정철은 책상 가까이 다가왔고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쓸었으며 시선은 컴퓨터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국장 동무, 혹시 최근 서버 접속 기록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IT팀 보고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야간 시간대에 수상한 접속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강철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건가? 회원의 백도어가 발각된 건가? 아니면 오정철이 그냥 떠보는 건가?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했습니다. 그런가? IT팀에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해보게.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오정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지만 문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부국장 동무, 조심하십시오. 요즘 보위부가 내부 감찰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강철민은 책상에 주저앉았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정철이 증거를 찾기 전에, 보위부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강철민은 혜원에게 긴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원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 오정철이 눈치챘어. 혜원도 즉시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언제 출발할 건가요? 10월 25일 새벽 2시로 정하자. 그때가 국경경비 교대 시간이야. 혜원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10월 15일이니까 딱 10일 남았네요. 준비할 수 있어요. 그 10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오정철은 IT팀을 압박해서 서버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밤샘 근무자 명단을 확인했으며 CCTV 영상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9월 23일 밤 11시 17분 강철민 부국장 사무실 CCTV 영상에서 그가 혼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장면,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시각 서버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정철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잡았다. 강철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알겠어. 내 자리는 곧 내 것이야. 하지만 오정철은 즉시 보위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강철민이 정확히 무엇을 빼돌렸는지 확인해야 했으며 그래야 김정은 앞에서 완벽하게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오정철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철민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서 USB를 찾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10월 24일 밤 10시 오정철은 행동에 옮겼습니다. 강철민이 퇴근한 후 마스터키로 사무실 문을 열고 손전등을 켜서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을 뒤진 끝에 서랍 맨밑 비밀칸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고 상자 안에는 USB가 하나 있었으며 겉면에는 핵 장부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정철은 USB를 노트북에 꽂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년간의 핵 자금 내역, 해외 계좌 명단,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고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면 북한 체제 전체가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정철은 휴대폰으로 USB 사진을 찍었고 몇 개 파일을 샘플로 복사했으며 USB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오정철은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까? 바로 보위부에 신고할까? 아니면 강철민이 탈출을 시도하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할까? 후자가 더 극적이고 확실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자신의 공로도 극대화되며 강철민의 자리를 바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정철은 보위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새벽 2시 강철민 부국장의 집 주변을 포위하시오. 그가 탈출을 시도할 겁니다. 현장에서 체포해야 합니다. 보위부장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부국장급 인사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도 위험해집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직접 보고하겠소. 전화를 끄는 오정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어둠이 도시를 덮고 있었으며 내일 새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강철민의 몰락과 오정철의 승리 하지만 오정철은 몰랐습니다. 강철민과 혜원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USB가 대한민국 국정원의 손에 들어가면 북한 체제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운명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새벽 1시 30분 강철민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강철민과 혜원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배낭 2개가 놓여 있었으며 안에는 최소한의 짐만 들어 있었습니다. 옷 2벌, 물 1리터, 옥수수떡 5개, 그리고 혜원이 만든 휴대용 신호 교란기가 전부였습니다. 혜원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USB는 어디 숨겼니? 혜원은 자신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속옷 안쪽에 주머니를 꿰매서 넣었어요. 방수 비닐로 새겹 싸서요. 절대 발견 안 돼요. 좋아. 그리고 신호 교란기는 배낭 제일 위에 넣었어요. 필요하면 바로 꺼낼 수 있어요. 강철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40분, 20분 후면 출발해야 했고 평양역까지 가서 화물 열차를 타야 했으며 신의주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혜원아, 무섭니까? 무서워요, 아버지. 하지만 여기 남는 게 더 무서워요. 강철민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혜원아, 만약 우리가 도중에 헤어지게 되면 각자 압록강을 건너는 거야. 중국 단둥 쪽에 가면 조선족을 찾아서 도움을 청해. 그리고 이 전화번호로 연락해. 강철민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브로커 번호야. 이 사람이 남쪽까지 데려다 줄 거야. 혜원은 종이를 받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010-3847-9521, 010-3847-9521. 외웠으면 버려. 종이는 증거가 돼. 혜원은 종이를 찢어서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습니다. 새벽 2시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강철민과 혜원은 배낭을 메고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이웃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으며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7층에서 1층까지 숨을 죽이고 한 계단씩 내려갔고 혹시 누가 나올까봐 긴장하며 내려갔으며 10분 만에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 경비실에서는 경비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뒤로 젖혀져 있었고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 있었으며 다행이었습니다. 부녀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평양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으며 가로등은 대부분 꺼져 있어서 어둠 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오정철이 보이부 추격조 20명과 함께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차량 4대에 나눠 타고 엔진을 끈 채 숨어 있다는 것을요. 오정철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부대 대기 목표물이 건물을 나섰습니다. 3분 후 포위 작전 시작. 절대 놓치지 마시오. 강철민과 혜원은 골목길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대동강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거기서 평양역까지는 도보로 40분 거리였으며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30분을 걸었을 때 혜원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이상해요. 뒤에서 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강철민도 멈춰섰습니다. 귀를 기울였고 확실히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으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자. 뛰어야 해. 부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이 등을 쳤고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뒤에서 차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부녀를 비췄고 사방이 환해졌으며 오정철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민, 강혜원, 거기 서라.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도망칠 곳은 없다. 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킨 거였고 오정철이 함정을 쳤으며 이제 끝인 것 같았습니다. 혜원아, 뛰어. 저쪽 골목으로. 부녀는 방향을 바꿔 좁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조가 따라왔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으며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벽을 맞고 튕겨나갔고 부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으며 강철민이 혜원의 손을 꽉 잡아당겼습니다. 혜원아, 신호 교란기. 지금 당장. 혜원은 뛰면서 배낭을 열어 장치를 꺼냈습니다. 스위치를 켰고 B- 하는 고주파 소리가 울렸으며 반경 500m 내에 모든 무선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추격조의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고 서로 연락이 안 됐으며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오정철이 소리쳤습니다. 무전이 안 돼. 육성으로 지시한다. 1조는 북쪽 골목, 2조는 동쪽대로, 3조는 나를 따라와. 강철민과 혜원은 골목을 빠져나와 주택가로 숨어들었습니다. 담장을 넘고 좁은 길을 지나고 빨랫줄 사이를 헤치며 도망쳤으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해요? 원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어요. 강철민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평양역으로 가는 건 불가능했고 이미 보이부가 모든 교통요지를 봉쇄했을 것이며 다른 루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대동강 선착장, 거기에 화물선이 있었고 밤에 신의주로 물자를 수송하는 배였으며 자신이 직접 관리하던 루트였습니다. 혜원아, 선착장으로 가자. 화물선을 타는 거야. 화물선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외화 수송용 비밀 선박이야. 내가 직접 만든 루트야. 부녀는 대동강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추격조는 여전히 뒤를 쫓고 있었지만 신호 교란기 덕분에 조율이 안 되고 있었고 서로 엇갈리며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을 더 달린 끝에 대동강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변은 어두웠고 화물선 2척이 정박해 있었으며 한 척은 이미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거야, 저 배야. 부녀는 선착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배에 올라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보이부 요원 3명이 총을 겨누며 다가오고 있었고 오정철도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으며 거리는 50m였습니다. 혜원아, 배에 올라타. 빨리. 혜원은 배에 뛰어 올랐습니다. 강철민도 따라 올라타려는 순간 총성이 울렸고 강철민의 어깨에 총알이 박혔으며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강철민은 비틀거렸지만 배에 올라탔습니다. 선원에게 소리쳤죠. 출발해. 지금 당장. 선원은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밧줄을 풀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고 배가 천천히 강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보이부 요원들이 부두에서 계속 총을 쐈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배 외벽을 맞고 튕겨나갔지만 배는 이미 강 중앙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혜원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강철민은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아, 관통상이야. 뼈는 안 다쳤어. 혜원아, 우리 살았어. 평양을 벗어났어. 배는 대동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의주까지는 강으로 8시간이 걸렸고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해야 했으며 그래야 압록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선원은 부녀를 선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숨어 계세요. 검문소 2군데를 지나가야 하는데 발각되면 안 됩니다. 선실은 좁고 어두웠지만 안전했습니다. 혜원은 아버지의 어깨 상처를 천으로 동여맸고 지혈을 했으며 강철민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혜원아, USB는 안전하지?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혜원은 속옷 안쪽을 만져 확인했고 USB가 그대로 있었으며 안도했습니다. 배는 밤새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새벽 5시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했고 선원이 미리 준비한 통행증을 보여줬으며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7시 두 번째 검문소를 통과했고 이번에는 보이부가 배에 올라와서 확인했지만 선실은 화물로 위장돼 있었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9시 드디어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강철민과 혜원은 배에서 내렸고 선원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으며 압록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 단둥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보였고 자유가 저기 있었으며 불과 500m 거리였습니다. 혜원아, 저 강을 건너면 우리는 자유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압록강 초소마다 경비병이 배치돼 있었고 서치라이트가 강을 비추고 있었으며 순찰 보트가 강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비상령이 떨어졌을 것이고 국경 경비가 강화됐을 것이며 강을 건너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건너요? 저렇게 경비가 삼엄한데. 강철민은 생각했습니다. 전공법으로는 불가능했고 기습적으로 건너야 했으며 그러려면 경비가 가장 약한 시간대를 노려야 했습니다. 혜원아, 밤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경비 교대 시간을 노리는 거야. 부녀는 강변 근처 폐가에 숨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배고팠지만 참았고 목말랐지만 물을 아껴 마셨으며 강철민의 어깨 상처는 점점 더 아팠습니다. 밤 11시 드디어 경비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철민과 혜원은 폐가를 나와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작은 보트 한 척을 발견했으며 낡고 허름했지만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혜원아, 저 보트를 타는 거야. 노를 젓지 말고 물살에 몸을 맡겨. 조용히 건너가야 해. 부녀는 보트에 올랐고 밧줄을 풀었으며 보트가 천천히 강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30분
보트는 강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고 물소리만 작게 들렸으며 중국 쪽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북한 초소에서 서치라이트가 강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보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발각될 위기였으며 부녀는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그들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소리조차 죽였으며 10초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다행히 서치라이트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부녀는 다시 일어나 노를 저었고 조용히 저었으며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80m, 50m.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였고 추격 보트였으며 오정철이 신의주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강철민, 끝까지 도망치려고. 확성기 소리가 밤하늘을 울렸고 추격 보트가 빠르게 다가왔으며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습니다. 혜원아, 미친 듯이 노를 저어. 빨리. 부녀는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팔이 터질 것 같았고 등에서 땀이 흘렀으며 보트가 속도를 냈습니다. 30m, 20m,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혜원아, 뛰어내려. 강철민이 소리쳤습니다. 혜원은 보트에서 뛰어내렸고 강물에 첨벙 빠졌으며 허리까지 물이 찼지만 강변으로 헤엄쳐 올라갔습니다. 강철민도 뛰어내리려는 순간 추격 보트가 도착했습니다. 오정철과 보위부 요원 3명이 뛰어내렸고 총을 겨눴으며 강철민을 포위했습니다. 강철민, 이제 끝이다. 손들어. 강철민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원은 이미 중국 땅에 올라가 있었고 안전했으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철민은 오정철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정철, 너는 이미 졌어. 내 딸이 USB를 가지고 갔거든. 곧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북한 핵 자금의 진실을. 오정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USB가. 강철민은 오정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날렸고 오정철과 함께 물속으로 넘어졌으며 다른 요원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혜원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혜원아, 뛰어. 절대 돌아보지 마. 살아. 자유롭게 살아. 혜원은 울면서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얼굴을 적셨으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0m를 달렸을 때 중국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고 불빛이 보였으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혜원은 마을 입구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고 온몸이 떨렸으며 뒤에서는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조선족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애가 왜 이래? 탈북자구만. 어서 들어와. 여기 있으면 위험해. 혜원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록강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고 추격 보트만 떠나고 있었으며 강물은 여전히 검고 차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속옷 안쪽을 만져봤습니다. USB가 그대로 있었고 방수 비닐에 잘 쌓여 있었으며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혜원은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이걸 대한민국에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진혁 오빠의 복수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압록강에서 벌어진 탈출의 끝이었고 강철민의 희생이었으며 혜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본부 지하 3층 안전가옥이었습니다. 혜원은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 앉아 있었고
창문은 없었으며 문 밖에는 24시간 경호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탈북 7일째였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기차로 이동했고 베이징에서 태국 방콕까지 비행기를 탔으며 방콕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전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국정원 요원들이 직접 마중을 나왔으며 이곳 안전가옥으로 안내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고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으며 국정원장 최강호였습니다. 혜원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강호가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을 텐데 이제 안전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혜원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지난 7일간의 기억이 밀려왔으며 특히 압록강에서 아버지와 헤어진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압록강에서. 혜원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최강호가 부드럽게 손을 들어 혜원을 진정시켰습니다. 압니다, 혜원 씨. 우리 블랙 요원들이 현장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선생님께서 혜원 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걸 봤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혜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분간 울었고 최강호는 조용히 기다렸으며 티슈를 건넸습니다. 혜원이 진정하자 최강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혜원 씨, 아버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USB를 주시겠습니까?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옷 안쪽에 꿰매놓은 주머니를 찢었고 방수 비닐을 새겨 벗겼으며 작은 USB를 꺼내 최강호에게 건넸습니다. 최강호는 USB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이것이 한반도 안보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혜원 씨, 이 안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원은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핵 자금 4조 2,847억 원의 모든 흐름이 들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의 자금 입금 내역, 해외 비밀 계좌 152개, 명단, 자금, 세탁 경로 73개, 중간 브로커 리스트 89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혜원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 관리 내역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스위스 은행, 싱가포르 계좌, 홍콩 유령회사, 마카오 카지노 루트, 그리고 중국 내 28개 유령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구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간 정보업계에서 일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수준의 정보는 처음이었고 이것이 진짜라면 북한 핵 개발의 돈줄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으며 김정은 정권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혜원 씨,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북한 핵 개발을 멈출 수 있습니다. 최강호는 즉시 USB를 분석팀에 넘겼습니다. 국정원 최고의 북한 전문가 10명이 투입됐고 24시간 교대로 분석했으며 72시간 후 1차 분석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최강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총 2,847개 파일, 152GB 데이터, 모두 진짜였고 위조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북한 외화관리국 부국장만이 알 수 있는 상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4조 2,847억 원, 정확한 금액이었고 152개 해외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73개 유령 회사의 대표자 명단과 설립 일자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북한 핵개발 자금의 63%가 사이버 범죄로 조성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국제 금융 사기, 이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피해 국가와 피해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강호는 즉시 청와대에 긴급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을 대동하고 국정원 본부로 직접 방문했고 지하벙커 회의실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으며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다 읽고 물었습니다. 원장,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최강호는 준비한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각하,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전면 공개입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에 이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북한이 즉각 반발할 것이고 혜원 씨의 신변도 위험해질 수 있으며 자칫 남북 관계가 파탄날 수 있습니다. 둘째, 비공개 활용입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자금줄을 하나씩 조용히 끊어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북한이 눈치채면 새로운 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의 비밀 공조입니다. 한미 동맹을 통해 이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재무부의 강력한 제재 권한을 활용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이버 범죄 제재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핵 자금 차단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3번째로 갑시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공개하지 마십시오. 이 정보의 출처도 강철민 선생님의 희생도 혜원 씨의 존재도 모두 비밀로 유지합니다. 침묵하는 공조로 가는 겁니다.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되 겉으로는 사이버 범죄 제재로만 발표하는 겁니다. 최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각하. 침묵하는 안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최강호는 미국 CIA 서울 지부장 존 해리슨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최상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었고 양측은 보안 요원 없이 단둘이 만났으면 창문은 모두 가렸습니다. 존, 이걸 보게. 최강호는 USB 사본을 건넸습니다. 우리가 북한 내부에서 확보한 정보야. 그 어떤 정보보다 정확하고 상세해. CIA 지부장 존 해리스는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파일을 열어본 순간 그의 눈이 커졌고 2번째 파일을 보고는 의자에서 일어섰으며 3번째 파일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마이갓, 최, 이게 진짜야? 4조 원? 이건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 2배 이상이야. 진짜야, 존. 북한 외화관리국 제1부국장이 목숨 걸고 빼온 거야. 신뢰도 100%지. 존은 즉시 위성 전화를 들어 워싱턴 CIA 본부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CIA 본부는 비상이 걸렸고 국장이 직접 백악관에 보고했으며 12시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오전 10시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CIA 국장, 재무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참석했으며 화면에는 북한 지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CIA 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국정원으로부터 매우 중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북한 핵 자금의 전모를 담은 자료입니다. 출처가 확실하고 내용이 상세하며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중대한 건가? 구체적으로 말해봐. CIA 국장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총 4조 2,847억 원, 미화로 약 32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63%가 사이버 범죄로 조성됐습니다. 우리 은행들도 공격받았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2억 달러?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나섰습니다. 대통령님,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대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52개 해외 계좌를 동결하고 73개 유령 회사를 폐쇄하며 28개국과 협력해서 자금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 개발을 사실상 멈출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진행하게. 하지만 조용히 해. 북한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끝내는 거야. 그리고 한국 측에 깊은 감사를 전하게. 훌륭한 정보야. 동맹이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거지. 다음 날부터 미국 재무부는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을 했고 싱가포르 통화청과 긴급회의를 가졌으며 홍콩 금융감독국과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각국은 북한 관련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하나씩 동결 조치를 취했으며 북한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FBI 사이버 범죄팀이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을 추적했고 그들이 사용하는 서버 위치를 찾아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서버를 하나씩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4일 드디어 미국 재무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워싱턴 DC 재무부 브리핑룸에서 재무장관이 직접 발표했고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발표합니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랜섬웨어, 암호화폐 해킹, 금융 사기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152개 계좌를 동결하고 73개 유령 회사를 제재하며 28개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불법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에서는 미국, 북한의 역대 최대 규모 제재 30억 달러 이상 동결, BBC 북한 핵 개발 자금줄 차단, 미국 주도 국제 공조 성공, 로이터 북한 해외 계좌 대규모 동결, 김정은 정권 타격 예상.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 덕분이라는 것을 강철민과 해원 부녀의 목숨을 건 희생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하는 공조가 이 역사적 제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서울 국정원 안전가옥 해원은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재무부 장관이 제재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왔고 자막에는 북한 핵자금 대규모 차단이라는 글자가 흘렀으며 해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진혁 오빠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복수했어요. 최강호 원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있었고 해원 옆 의자에 앉아 차를 건넸으며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해원 씨 축하합니다. 아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 개발의 심장을 멈춘 겁니다.
혜원은 고개를 들어 최강호를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최강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요원들이 압록강 현장을 마지막까지 감시했습니다. 강철민 선생님께서 오정철과 맞서 싸우시다가 보위부에 생포되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혜원 씨, 북한이 강철민 선생님을 어떻게 대할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국가 기밀을 유출했으며 김정은 정권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편히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최강호가 혜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혜원 씨, 선생님께서 원하신 건 딸이 자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뜻을 이어가는 겁니다. 북한에 남은 2,500만 명을 위해서라도요. 혜원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아버지처럼, 진혁 오빠처럼 누군가를 위해 싸울 수 있을까요? 최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혜원 씨.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북한의 자유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이버 보안 전문 지식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부터 혜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하나원에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고 그 후 국정원 북한 사이버 분석팀에 정식으로 합류했으며 북한 해커 조직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혜원은 국정원 청사에 출근하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진혁 오빠, 저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을 때까지요. 2025년 10월 31일 평양 외화관리국 본부 청사 5층 부국장실이었습니다. 오정철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제목은 해외 계좌 동결 현황 긴급 보고였으며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152개 계좌 중 149개 동결 완료, 자녀 자금 2% 미만, 신규 송금 전면 불가, 사이버 범죄 수익 회수 차단, 유령회사 73개 중 68개 폐쇄. 오정철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강철민,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내가 우리 체제를 무너뜨린 거야. 20년간 쌓아온 자금줄이 단 며칠 만에 끊어졌고 앞으로 핵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위부장이 들어왔고 표정은 싸늘했으며 뒤에는 무장한 보위부 요원 4명이 따라왔습니다. 오정철 동무 김정은 동지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따라오시오. 오정철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으며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의 집무실로 가는 복도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동료들이 오정철을 보고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집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보위부장이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으며 들어오시오라는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오정철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김정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등을 보이고 서 있었으며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김정은이 천천히 돌아섰고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정철 동무 설명해 보시오. 김정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왜 우리 자금 32억 달러가 모두 동결됐는지, 왜 20년간 쌓아온 핵개발 돈줄이 단 며칠 만에 끊어졌는지 말이오. 오정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군님, 강철민이 배신했습니다. 그가 모든 정보를 USB에 담아 남쪽으로 빼돌렸고 미국이 그 정보를 손에 넣었습니다. 김정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그래서 당신은 뭘 했소? 강철민을 막았소? USB를 회수했소? 오정철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압록강에서 생포했습니다. 강철민은 지금 평양 보이부 지하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하지만 USB는 딸 강혜원이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이 도망쳤다고? 당신이 강철민을 몇 달째 감시하고 있었으면서도 딸을 놓쳤단 말이오? 장군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 김정은이 비웃었습니다. 우리 체제의 심장이 찔렸는데 용서를 바라는 거요? 32억 달러가 날아갔는데? 김정은은 보위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정철을 끌고 나가시오. 강철민과 같은 감방에 넣으시오. 그리고 둘 다 내일 새벽에 총살하시오. 공개 처형으로요.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정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군님, 안 됩니다. 저는 충성했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 일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오정철을 끌고 나갔고 비명 소리는 점점 멀어졌으며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김정은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고 주체 사상탑이 보였으며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의 핵심이 흔들리고 있었고 돈줄이 끊어졌으며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강철민, 내가 날 배신했구나. 김정은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충성이 거짓이었어. 하지만 너도 끝이야. 내일 새벽이면 내 목숨도 끝이야. 그날 밤 평양 보위부 지하 감옥 사무실에서는 강철민과 오정철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수갑을 차고 있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으며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둘 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오정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철민 동무, 아니 이제는 반역자라고 불러야 하나? 만족하시오? 우리 체제를 무너뜨려서 기분이 좋소? 32억 달러를 날려서 통쾌하시오? 강철민은 피 묻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만족해, 오정철.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만족스러워. 내 딸이 자유를 찾았고 4조 원 핏값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으며 김정은의 돈줄이 끊어졌어. 내일 내가 죽더라도 나는 웃으면서 죽을 거야. 오정철은 화를 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도 죽게 됐소.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망했다고. 강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정철. 우린 이미 죽어 있었어. 이 체제에 충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어. 그저 부품이었지.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부품. 내가 나를 배신한 것처럼 김정은도 너를 버렸어. 오정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철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강철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선택했어. 내 딸을 살리기로, 이 더러운 체제를 무너뜨리기로. 그리고 성공했어. 혜원이는 자유를 찾았고 핵 자금은 끊어졌으며 김정은은 흔들리고 있어. 내일 내가 죽더라도 나는 승리자야. 넌 어떠냐? 오정철은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철민은 차가운 감방 바닥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딸 혜원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녀가 서울 거리를 자유롭게 걷는 모습을 상상했으며 진혁과 함께 있던 행복한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혜원아, 아빠는 행복하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자유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다음날 새벽 5시 평양 교회 처형장이었습니다. 강철민과 오정철이 나란히 기둥에 묶였고 앞에는 총살 집행조 10명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뒤에는 강제로 동원된 구경꾼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위부장이 확성기를 들고 죄목을 낭독했습니다. 강철민, 국가 최고 기밀 유출죄, 반혁명 반역죄, 체제 전복 시도죄로 사형에 처한다. 오정철, 감시 임무 태만죄, 국가재산 손실 방조죄로 사형에 처한다. 강철민은 고개를 들어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으며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혜원아, 자유롭게 살아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총성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탕, 탕, 탕. 강철민은 쓰러졌고 오정철도 쓰러졌으며 피가 차가운 땅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울 혜원의 아파트에서는 혜원이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흘렀으며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고 차들이 달리고 있었으며 자유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자유가 올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핵의 핏값, 사조원 핵장부와 김정은의 검은 돈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철민 부녀의 희생으로 북한 핵개발의 돈줄이 끊어졌고 대한민국 국정원에 침묵하는 공조로 안보가 지켜졌으며 자유의 가치가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2,500만 명이 살고 있고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것이며 그날이 오면 강철민의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체제를 배신한 반역자가 아니라 자유를 선택한 영웅으로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철민 부녀의 희생과 대한민국 국정원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미국 정부의 북한 제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북한의 자유를 응원하는 메시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깊은 북한의 진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